안녕하세요. 저는 울산에 살고 있는 40대 중반 여자입니다. 제가 여기에 사연을 신청하게 될 거라곤 생각 못 했는데 시댁에서 있었던 일들이 너무 어이가 없어서 글을 쓰게 되었네요. 정말 그동안 몸 부서져라 시모 밑에서 15년 동안 죽어라 일만 해왔습니다. 남편과 결혼을 하고 먹고 살아야 하니 당연한 거였는데 항상 저에게 밥 먹듯이 했던 말들은 전부 다 거짓이었다는 걸 이번 일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시모가 가족 모두를 한자리에 모으셨고 중대 발표를 하셨어요. 저는 시모의 입에서 나온 말을 듣는 순간 엄청난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남편도 입을 다물지 못했죠. 그동안 너희들이 회사를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충분히 잘 알고 있다. 솔직히 나는 집안의 기둥이 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되면서 힘들게 일궈온 회사도 무너지는 줄로만 알았어. 하지만 정말 서로가 위기를 이겨내고 지금의 자리까지 오게 만들었던 부분에 대해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 나도 이제 어느 정도 안심이 되고 몸도 많이 약해져서 대표 자리에서 물러날까 생각 중인데 오랜 시간 동안 너희들이 일하는 모습을 봐온 결과 내 자리를 물려받을 적임자를 결정하게 되었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회사를 이끌어갈 경영자는 막내 아들과 며느리가 적합하다고 결정을 내리게 되었단다. 당연히 큰아들과 큰며느리는 이 부분에 대해 불만을 가질 수도 있을 텐데 한 가지만 본 것도 아닌 여러 가지 차질들을 확인하고 판단한 거기 때문에 불만은 제기하지 말고 받아들여줬으면 좋겠구나. 뭐라고요? 지금 이 회사를 동생한테 맡기겠다는 거예요? 어머니, 이게 지금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동안 저랑 이 사람이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몸담고 살았는지 아시면서 그런 말이 나와요? 너희들은 전문적인 지식이 많은 건 아니잖아. 그저 몸으로 때우는 일들만 주로 해왔고 네 동생이랑 막내 며느리는 대학도 나와서 금방 치고 올라올 수 있는 자질을 보고 판단한 거라고. 아무리 막내가 회사에 뛰어든 지 5년밖에 안 됐어도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너희들보다 더 현명한 판단과 함께 이 회사를 더욱더 크게 만들 수 있는 잠재력이 충분하다는 걸 보고 결정했는데 엄마 마음 이해해주지 못하는 거야? 너희들보다 펜을 더 굴려봤으니 두말할 것도 없잖아. 그래서 지금 서방님한테 경영권을 물려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그동안 저희한테 뭐하러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 회사는 저희 거라고 장남이 물려받아야 된다면서 무조건 대표 자리를 남편에게 넘겨준다고 하셨잖아요. 그런 말들 전부 다 거짓이었던 거예요? 그저 일만 시키려고 생각하신 거냐고요. 그리고 어떻게 이런 중요한 결정을 어머님 혼자 판단하실 수가 있으세요? 이 회사를 이끌어가는 건 정말 중요한 문제라고요. 이 사람이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아버님과 함께 뛰어든 사업인데 당연히 회사에 경험이 많은 이이가 대표 자리에 앉아야 하는 게 맞는 거죠. 어떻게 5년밖에 안 된 서방님이 대표 자리에 앉을 수가 있는 건지 저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사무실에서 펜만 굴리는 거와 현장을 직접 뛰면서 안팎으로 쉬지 않고 두 발로 뛰어다닌 저희 남편과는 비교 자체가 되지 않는다고요. 저는 무조건 반대합니다. 형님, 너무 극대노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 것도 아닌데 왜 경영권을 받으면 안 된다는 거죠? 저도 어머님 말씀처럼 충분한 자질이 있다고 판단되는데요. 아직 이 사람에 대해 제대로 아는 것도 없으시잖아요. 그리고 대표 자리에 앉으려 해도 유식한 사람이 앉아야 무게감도 있고 회사에 대해 이미지도 좋게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아주버님은 어차피 고졸이잖아요. 대졸과 고졸은 하늘과 땅 차이고 바라보는 시선 자체도 다른데 저희 회사 대표가 고졸이라는 걸 알면 직원들도 그렇고 우리가 거래하고 있는 거래처들은 물론 앞으로 추가적인 계약을 하게 될 고객들까지 전부 안 좋게 볼 거라고요. 왜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거죠?
이러니 몸으로 때우는 일만 하는 거예요. 그래, 나도 막내 며느리가 하는 말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회사의 이미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모르는 거 아니잖아. 너희들은 어차피 현장직에 어울리지. 사무실에 앉아서 펜 굴리는 건 적성에 맞지 않잖아. 그러니 대표직은 막내 아들이 물려받는 걸로 하도록 하자. 벌써 임원진들과도 충분히 상의했고 반대하는 직원들 하나도 없으니까 조만간 대표 취임식이 있을 예정이니 그 전에 바쁜 일들은 전부 다 처리하고 이미 결정된 거 너희들도 좋게 받아들이거라. 아무것도 변화된 거 없다. 우리는 이 회사를 위해 열심히 앞만 보며 달려가면 되는 거야. 내 말 무슨 뜻인지 알지? 남편은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와선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만큼 기대했던 한마디인데 남편이 아닌 시동생을 대표 자리에 앉히겠다는 말을 들었을 때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되었죠. 남편과 저는 정말 당연하게 생각했던 문제가 왜 이렇게 되어버렸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고 시동생도 대표 자리에 앉길 원하고 있었네요. 남편은 더 이상 얼굴 붉히면서 대화하고 싶지 않았는지 자리에서 일어나 집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하지만 시모는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습니다. 원래 남편도 대학을 가고 싶어 했지만 세상을 먼저 떠난 시부께서 회사의 경영을 배우라며 일찍부터 사회에 발을 들이게 하셨죠. 워낙 성격이 있으신 분이시라 남편은 시부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시부와 함께 몸바쳐 키워왔던 자식 같은 회사를 동선애에게 물려준다는 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남편은 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만큼 기대했던 한마디인데 시모는 왜 그런 결정을 내리셨는지 알 수가 없었죠. 그날 이후 남편은 의욕을 상실해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정신적인 충격이 상당했던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시댁 식구들이 남편의 태도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는지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너는 집안의 장남이라는 놈이 속이 그렇게 좁아 터져서 이 회사를 이끌어갈 수 있겠어? 엄마가 동생에게 대표직을 물려줬다 해도 엄연히 너는 이 회사에 소속이 되어 있는 사람인데 일을 하겠다는 거야, 말겠다는 거야? 솔직히 이번 일을 통해서 형한테 실망 많이 했어. 내 밑에서 일하는 게 그렇게 싫었어? 어떻게 회사에서 대놓고 티를 팍팍 낼 수 있는 거야? 정말 너무하네. 나는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아버지가 남기고 가신 회사를 어떻게 해서든 키우려 하는데 형이 대표직을 받지 못했다고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피해가 갈 정도로 행동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저번에도 분명 말씀드렸는데 언제까지 그러실 거예요? 이제 어느 정도 적응하실 때도 됐잖아요. 회사가 장난도 아니고 모두의 생계가 달린 문제인데 영업도 안 나가시고 현장에서 일하실 의욕도 전혀 없어 보이는데 저희가 왜 높은 월급을 드려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어머님, 솔직히 아주버님이랑 형님이 받으시는 월급 너무 많아요. 제가 봤을 때 그 정도로 많이 받으실 필요는 없어 보이는데 이번 일도 있으니 삭감 처리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동서는 좀 조용히 하고 있으면 안 될까? 지금 어떤 상태인지 분위기 파악을 못하고 있는 거야? 분위기 파악은 형님이 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이가 이제 회사 대표인 거 모르세요? 대표 말을 따라야 하는 거지. 직원이 일하기 싫어하는 티 팍팍 내고 있는데 누가 그걸 보고 좋아하겠어요? 일하는 모습이 너무 형편없으니 무조건 삭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도 이제 대표잖아. 모든 건 확실하게 말을 해야 된다고. 공과 사는 구분해야 될 거 아니야? 일하기 싫으면 때려치워라. 그나들 너한테 너무 큰 실망을 했다. 동생한테 물려준 게 서운했어도 너희 아빠가 힘들게 이끌어온 회사인데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해? 일하기 싫으면 당장 때려치우고 2번 다시 나오지 말던지. 너 알아서 해라.
어머니, 정말 너무하시네요. 제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뻔히 알면서 이런 식으로 저를 대하실 수 있어요? 이제 회사도 자리가 잡혔으니 저는 필요 없다는 건가요? 동생이 회사를 운영한다고 해서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사무실에만 박혀 있어서 펜만 굴리는 게 대표는 아니라고요.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한 게 어때서요? 지금까지 회사 운영하는데 한 번도 문제가 된 적은 없었어요. 겉모습만 중요한 회사는 결국 무너지게 되어 있다고요. 내실부터 탄탄해야 회사가 오래 간다는 거 모르세요? 솔직히 제가 지금 보이는 태도가 당연한 거 아닌가요? 이 사람도 제 옆에서 15년을 넘게 회사에 몸바쳐 살아왔었다고요. 그런데 재수 씨는 회사에 와서 한 게 뭐가 있어요? 고작 직원들과 농담 따먹기 하고 커피 몇 잔 날라주는 것 말고는 사무실에서 손톱만 깎고 있잖아요. 뭘 얻어 드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하는 건 정말 이 회사가 무너지게 하는 지름길이라고요. 누구보다 진심인 제가 대표 자리에 앉는 게 회사를 살리는 방법이에요. 그건 너 생각이잖아. 나는 그동안 너희가 일할 때 놀고 먹었니? 나도 회사 밥 지금까지 똑같이 먹었고 누구보다 돌아가는 상황 잘 알고 있다. 나는 막내가 운영하는 방식이 마음에 들고 전문적인 지식도 훨씬 많아서 결정을 내린 거야. 대표가 현장에 나가면 뭐해? 어차피 직원들이 전부 다 알아서 처리할 문제인데 여기 직원들도 최소 10년 동안 함께 일해온 사람들인데 그런 거 하나 모르려고? 대표는 두 발로 뛰는 게 아닌 뒤에서 직원들이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대표의 역할인 거야. 일하기 싫으면 당장 때려치우거라. 일할 사람들이 한두 명도 아니고 너희들 없어도 이 회사 잘만 굴러가니까 우리가 외원하면서 붙잡을 생각도 없다. 꼴에 자존심은 있어가지고 동생이 대표 자리에 앉는 게 그렇게 배 아프니? 대표가 직접 현장에 뛰어들어야 직원들이 믿고 따라오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손가락으로 지시만 하면 분명 엄청난 리스크가 뒤따른다고요. 최소한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누구보다 많은 걸 알아야 한다고요. 그렇게 잘 알고 계신 분이 대표 자리에 앉지 못하신 건 다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열정만 가지고는 얻을 수 없는 것도 있는 거예요. 어머님이 항상 말씀하셨잖아요. 무식하게 몸으로 때우는 건 먼 미래를 봤을 때 비전이 없다고요. 회사의 경영은 타고나야지만 가능한 거라고요. 어머님은 이 사람의 재능을 본 거고 아주버님은 한계를 본 거죠. 동서의 말을 듣는 순간 저도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어서 목소리를 높였고 회사 내부에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남편은 가족에게 받은 상처와 실망들 때문에 회사를 나오게 되었고 가족 누구도 남편을 붙잡지 않았어요. 저도 정말 서운했던 게 처음 남편과 결혼을 했을 때 가족 모두가 있는 자리에서 시모가 남편에게 했던 말이 있었어요. 시부의 뒤를 이을 사람이고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되는 막중한 책임이 있어서 제가 내조를 잘해줘야 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저는 남편 옆에서 똑같이 일을 배웠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몸살이 나서 병원에 실려가도 항상 남편 옆에 붙어 있으려고 정말 많이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시부도 남편이 있어서 안심이 된다며 걱정을 덜으실 정도였죠. 하지만 시동생은 정반대였었어요. 노는 거 좋아하고 술과는 떨어질 수 없는 사이였습니다. 여자도 정말 많이 바뀌었고 항상 시동생만 보면 인상이 찌푸려질 정도로 막장 인생을 살고 있었죠. 그런데 동서를 만나면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더니 어느 날 갑자기 회사의 경영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조금씩 일을 배워가면서 자리를 잡아갔어요. 남편도 그렇고 저 또한 배우자를 잘 만나서 철이 들었다고 생각을 했었지 대표 자리에 앉으려고 밑밥을 깔고 있었다는 건 조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만큼 저희 부부가 왔을 때 시동생은 대표 자리에 앉기에는 많이 부족한 상태였어요.
그런데 이런 충격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되면서 남편은 아예 의욕 자체를 상실하게 된 거였죠. 그동안 쌓아왔던 것들이 시모의 한마디로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어버렸으니까요. 거기에 더해 대놓고 무시하는 시모의 행동은 저희를 회사에서 이탈하게까지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은 회사에 발도 들이지 않았고 핸드폰의 전원도 꺼버린 상태였어요. 저도 남편 옆에 있는 동안 전화를 받고 싶지 않아 똑같이 핸드폰을 꺼버렸네요. 저희 부부는 그동안 제대로 된 개인 시간을 보낸 적이 손에 꼽을 만큼 없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머리도 좀 식힐 겸 여행을 떠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고 시모가 저희 집에 찾아왔어요. 이유는 남편이 회사로 복귀했으면 좋겠다며 갑자기 부탁을 하셨죠. 꼭 이런 식으로 일을 벌여야 되겠니? 회사에서 너희들이 나가면 다른 직원들이 힘들어진다는 건 몰라? 전화는 왜 또 꺼놨어? 그래도 연락은 돼야 도움을 청할 거 아니야. 적어도 회사에서 나가려면 인수인계 정도는 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제가 분명 말씀드렸을 텐데요. 더 이상 회사에 미련 없고 그동안 모아놓은 재산으로 여행이나 다니면서 마음 편히 살려고요. 벌 만큼 벌었는데 저도 이제 보상 받아야죠. 대사안조한테 도움을 요청하셔봤자 저는 더 이상 회사에 소속된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도와드릴 수 없습니다. 엄마가 그렇게 아끼고 감싸고 있는 대표인 동생한테 가서 해결하라고 하세요. 저희 가족은 오늘 떠나야 하거든요. 일정에 방해되니까 그만 돌아가 주시죠. 큰소리 치고 싶지 않습니다. 너 지금 엄마한테 뭐 하는 행동이야? 정말 갈 때까지 가겠다는 건 아니지? 인연까지 끊어버리고 싶은 거야? 더 이상 미련 없다니까요.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인연 끊겠다는 말에 제가 눈 하나 깜빡할 것 같아요. 어머님, 이 사람 제발 그만 좀 괴롭히세요. 지금 상황에 어떻게 다시 회사로 들어가요? 그리고 어머님 아들이잖아요. 왜 서방님만 감싸고 도는 거죠? 저는 정말 이해를 못하겠어요. 도대체 뭘 원하시길래 상황을 이렇게까지 안 좋게 만드시는 건데요? 이 사람도 머리를 식힐 시간이 필요해요. 앞으로 무슨 일이 있더라도 찾아오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어머님 얼굴 뵙고 싶지 않고 더 이상 엮이고 싶지도 않아요. 어차피 다시 회사에 들어가 봤자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서방님이 사고친 거 뒤나 닦아주는 신세겠죠. 제 말 틀린 거 아니잖아요? 지금 뭔가 문제가 생겨서 찾아오신 거 아닌가요? 그래, 며느리 네 말이 맞다. 큰 문제는 아니고 회사에 작은 문제가 하나 생겼는데 그걸 좀 처리해줬으면 좋겠구나. 너희들이 골치 아픈 일 뒤처리해주는 담당이잖아? 대표가 가서 수습하는 건 이미지상 보기 안 좋잖니? 그러니 너희가 좀 나서줘라. 그렇게는 못할 것 같아요. 회사에 나올 때 저희는 조금도 관여하지 않기로 했어요. 진짜 회사를 원하신다면 모든 걸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으시면 되겠네요. 그게 아니라면 어머님이 얻으실 수 있는 건 더 이상 아무것도 없으실 거예요. 시모는 제 말이 끝나자마자 버르장머리가 없다며 머리채를 잡았어요. 남편이 급하게 시모와 저를 분리시켜줬지만 제 머리채를 잡는 순간 저도 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동안 쌓여있던 불만들을 폭풍이 휘몰아칠 듯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시모는 제가 난리를 치자 당황하셨는지 꼬리를 내리시곤 나중에 다시 찾아오겠다며 급하게 자리를 피하셨어요. 시모가 다녀간 이후 저희 가족이 준비한 여행에도 차질이 생겼고 이미 기분이 상해버린 터라 일정을 취소하고 말았습니다. 정말 오래간만에 애들과 함께 바람 좀 쐬려고 했던 건데 시모의 생각 없는 행동들이 제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는 잠깐 바람 좀 쐬고 오겠다며 혼자서 밖으로 나와 차를 타고 회사를 향해 달려갔죠. 저희 부부가 그동안 노력했던 온갖 희생들에 대한 배신이라
더는 참고 넘어갈 수가 없었네요. 그렇게 회사에 도착한 뒤에 시댁 식구들이 있을 사무실에 발을 들였는데 대표실에서 동선혜와 시모가 서로 심각한 대화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여태까지 숨겨왔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있잖아? 이번 기회에 제대로 자리 잡으면 되는 거니까 엄마 말만 믿고 따라오면 아무 일 없을 거다. 아까 내가 너희 형 집에 다녀왔는데 이미 모든 걸 포기한 것 같더라. 더는 이 회사에 미련이 없어 보였다니까. 내가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했으니 그만 불안해하고 앞으로 네가 대표로서 회사를 잘 이끌어가도록 노력하면 되는 거야. 직원들 대부분 근속 연수가 10년이 넘어가는데 걱정할 필요 전혀 없어. 엄마 말대로 제가 대표가 돼서 좋긴 한데 우리가 정말 잘할 수 있을까? 솔직히 대표 자리는 형이 어울리는데. 너는 누구 아들이야? 내 아들이야. 그네는 내 아들이 아니잖아. 그럼 엄마는 누구한테 대표 자리를 앉혀주고 싶겠어? 당연히 너한테 이 자리를 물려주고 싶은 거야. 내가 이날만 얼마나 기다렸는데 밑바닥 작업 튼튼하게 다져놨으니까 무너질 일은 절대 없을 거다.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너도 자연스럽게 알아가는 것들이고 모르는 건 다른 직원들한테 배우면 되는 거야. 그런 건 전혀 부끄러운 게 아니란다. 어차피 직원들도 가정이 있고 당장 먹고 살아야 하는데 네가 대표 자리에 앉았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 조금도 없으니까 안심하고 천천히 하나씩 배워나가자. 그 정도는 노력할 수 있는 거잖아. 형님이랑 아주버님이 이 사실을 알면 아주 까무러치겠어요. 어머님은 그동안 이런 사실을 어떻게 숨기고 있었어요? 몇 년도 아니고 오랜 기간 동안 진실을 숨긴다는 건 정말 힘든 일이었을 텐데 정말 대단하세요. 저도 옆에서 도울 수 있는 건 뭐든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어머님은 이제 집에서 두 발 뻗고 푹 쉬세요. 저희가 그래도 회사밥 먹은 지 5년이나 됐잖아요. 그래, 너만 믿고 있으마. 똑 부러지는 막내 며느리 때문에 내가 그래도 조금은 마음이 놓인다. 나도 이제 남은 인생 마음 편히 살아도 되지?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것들 좀 하면서 살아가야 하지 않겠어? 이제야 속이 후련하네.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저희 남편이랑 서방님이 배다른 자식이라는 말이에요? 제가 분명 똑똑히 들었는데요. 이 사실을 그이는 모른다는 거네요? 어떻게 이런 중요한 사실을 여태까지 숨기고 있었던 거죠? 그럼 세상 떠나신 아버님도 이 사실을 모르시고 눈을 감으신 건가요? 이제 하나둘 이해가 되기 시작하네요. 왜 그렇게까지 무리하게 대표 자리에 앉히려고 하셨는지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오늘 두 귀로 듣게 된 진실을 저희 남편에게 전부 다 발설하고 모든 걸 바로 잡겠습니다. 어머님이 몇 시간 전에 저희 집에 찾아오셔서 난리를 쳤던 것도 저희가 현재 어떤 상태인지 확인해 보려고 찾아오신 거였어요. 이 사실을 다른 직원들도 알고 있는 건가요? 당장 그이한테 전화해야겠네요. 제가 핸드폰을 꺼내들자 시모와 동선혜가 급하게 달려와 저를 붙잡았고 핸드폰을 뺏어들어 창문 밖으로 던져 버렸습니다. 시모는 절대 듣지 말아야 될 진실을 듣게 됐다며 저를 사무실에서 나가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회사가 떠나갈 정도로 난리를 치자 직원들이 웅성거리며 다가오더니 저희를 말리기 시작하고 있었죠. 시모의 계획을 알게 된 저는 그동안 꾹꾹 눌러왔던 분노를 터뜨리게 되면서 사업장을 뒤엎으며 저에게 달려든 동서와 시모의 머리채를 잡아 서로 앞뒤로 흔들며 머리가 한 움큼 빠질 정도로 만신창이로 만들어 버렸네요. 한 직원이 남편에게 전화를 했는지 저희가 몸싸움을 벌이고 있던 도중에 남편이 급하게 회사로 찾아왔어요. 시모는 남편의 얼굴을 보자마자 사색이 되어서는 움찔거리며 뒷걸음질 치길래
제가 남편에게 시모와 동선애가 나눴던 대화들에 대해 진실을 밝히려는 순간 입을 열지 못하게 동서가 제 입을 강타하게 되면서 그대로 쓰러져 입을 틀어막은 채 뒹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동서는 저에게 입을 다물라며 쓰러져 있던 저에게 달려들었죠. 남편은 동서를 발로 밀친 뒤 일으켜 세웠는데 말을 하기 힘들 정도로 고통이 몰려와 맨정신인 상태에서 서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도 할 말은 해야 할 것 같아 남편에게 힘겹게 제가 들었던 진실들에 대해 전달해 주었죠. 시동생과 남편이 배다른 사이라는 걸 알게 된 순간 얼굴 표정이 무서울 정도로 굳어지고 있었어요. 친엄마가 아니라는 사실도 충격이지만 시동생이 시부의 자식이 아니라는 건 더 큰 충격이었죠. 그동안 남편이 살면서 시동생이 시부의 친자식이 아니라는 걸 들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분노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남편은 시모의 양 어깨를 잡은 뒤 무슨 일을 꾸미는 거냐고 앞뒤로 흔들며 화를 내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 남편을 뒤돌려 세우더니 얼굴에 주먹을 날렸어요. 그리고 시모는 정체 모를 남자의 뒤로 숨었습니다. 세상을 떠난 시부와 나이대가 비슷해 보였는데 처음 본 남자는 시동생과 많이 닮아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 저희는 그 모습을 보고 경악을 할 수밖에 없었네요. 시모는 저희를 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난리를 쳐봤자 아무 소용없다. 어차피 끝난 일이고 너희들은 이미 퇴사 처리가 되었다고. 내가 인연 끊자고 했지? 이제 남남이니 더 이상 상관할 바 아니잖아? 거기에다가 너는 내 친아들도 아닌데 이제 와서 뭐 어쩌게?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그동안 속았던 사람들이 멍청한 거지. 살아생전 너희 아빠가 회사에만 정신 팔려서 내가 다른 사람의 애를 임신했다는 걸 몰랐던 건데 누굴 탓하겠니? 아무래도 너희 친엄마에 대해 궁금하겠지. 그런데 이거 어쩌지? 이미 네가 아주 어렸을 적에 사고로 세상을 떠났었다. 나는 그 사람 밑에서 일하던 직원이었고 내가 빈자리를 깨차기에 아주 좋은 타이밍이었지. 그래서 아이를 돌봐주겠다는 이유를 대면서 너희 아빠와 재혼을 하게 된 거야. 그때부터 이중생활을 한 건데 너희 아빠는 그걸 전혀 모르고 있던 눈치더라고. 그래서 지금까지 나도 편하게 속이며 살고 있었지. 이제 내가 왜 이렇게까지 했는지 이해가 되지? 대충 알아먹었으면 이제 그만 내 회사에서 싹 다 물러가라. 그리고 2번 다시 찾아오지 말아라. 남편은 시모의 말에 상당한 충격을 받았는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시모와 시동생을 번갈아 가면서 쳐다보고 있었어요. 남편은 두 주먹을 부들부들 떨면서 절대 가만두지 않겠다며 회사를 나왔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은 정말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두 눈에 엄청난 분노로 가득 차 있었죠. 하루 온종일 전화만 붙잡고 있으면서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이 부탁하는 것들을 도와주기 시작했고 몇 달이 지나서 저희는 다른 계획을 세우게 되었죠. 남편은 시부에게 그동안 물려받았던 회사 생활에 대한 노하우들과 기술들로 똑같은 회사를 차렸고 한평생 같이 일해왔던 많은 사람들을 남편 쪽으로 되돌리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어요. 그에 따른 손해도 막대했었죠. 그런데 시모와 동선외의 이력들이 거래처 사람들과 소속되어 있던 직원들 사이에 입소문이 퍼지게 되면서 저희가 내쫓기게 된 상황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 많은 사람들이 저희를 도와주겠다고 하나둘 모여들었고 시모의 회사에 있던 직원들도 저희 쪽으로 전부 이전이 되었습니다. 시모는 새로운 직원을 뽑으면 된다고 했지만 한번 금이 가기 시작한 회사는 결국 무너지게 되었고 간판만 달고 있는 빈 껍데기로 남게 되었죠.
시부는 남편에게 회사가 아닌 많은 거래처와 직원들에게 신뢰라는 재산을 남겨주신 거였어요. 저희를 돕겠다고 두 팔 걷어붙인 많은 분들 덕분에 남편은 새 출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아들, 정말 1억이야? 우리가 함께 살아온 삶을 이런 식으로 끝낼 거냐고. 네가 그렇게 아끼던 동생이 지금 너 때문에 망했는데 어떻게 눈 하나 깜빡 안 하고 연락을 하지 않는 거니? 세상 떠난 너희 아빠는 가족 간의 분열을 원하지 않을 거다. 가족 간의 분열은 당신이 자초한 거 아닌가요?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이미 모든 걸 다 알아버렸는데 제가 받아줄 이유가 없죠. 당장 나가주세요. 유식한 자식이랑 며느리 데리고 있으신데 뭐가 문제예요?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이 되잖아요. 저희는 절대 받아줄 생각 조금도 없으니까 잘난 가족들 데리고 열심히 살아보세요. 이미 저희 관계는 예전에 끝난 거라고요. 결국 시모는 사정사정하면서 다시 좋은 관계로 돌아가길 원했지만 이미 판은 커져버린 상태였기 때문에 받아줄 마음은 조금도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시모와 동서내외는 텅텅 비어버린 회사에 겉핥기식으로 배운 걸로 직원들을 새로 뽑아 억지로 운영을 하다가 빚만 떠안고 싹 다 알거지 인생이 되어버렸네요. 시동생은 다시 예전의 상태로 돌아가 인생을 막 살기 시작했고 동서는 그런 시동생과 함께 살고 싶지 않다며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한테 몇 번이나 도움을 요청했지만 현재까지 조금도 도와주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시모가 망하게 만든 시부의 회사를 남편이 다시 되찾아 새롭게 리모델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너무나도 충격적인 일들이 눈앞에 펼쳐지는 바람에 저희가 겪게 된 아픔은 엄청났고 지금도 믿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도움이 아니었다면 저희는 정말 삶이 힘들어졌을 텐데 남편을 믿고 따라와 주신 많은 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말을 전해드리고 싶네요. 앞으로 그 사람들과 더 이상 엮이고 싶지 않습니다. 남은 인생 남편과 자식들 보며 행복하게 살길 바랄 뿐이네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올해도 하시는 일이 무엇이든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0대 후반 여자입니다. 그동안 믿고 살았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게 된 제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살아가야 할지 몰라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제 딸이 결혼을 하겠다고 한 남자를 데려왔을 때 너무 놀란 적이 있었어요. 딸은 평생 동안 혼자 살겠다며 제 속을 뒤집어 놨었는데 언제부터 마음이 변했던 건지 갑작스럽게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많이 당황스러웠었죠. 결혼을 반대할 이유도 없었고 딸의 성격을 모르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허락을 해줬습니다. 제가 제일 걱정했던 부분이 사라져서 제가 나이가 들어 세상을 떠나도 큰 걱정 없을 것 같았습니다. 알고 보니 딸이 운영하고 있던 회사에서 함께 일하는 직원이었고 함께하는 시간이 많다 보니 자연스럽게 서로를 알게 되면서 눈이 맞았던 거였네요. 그동안 일에만 빠져서 살았던 딸이기 때문에 이제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살길 간절히 바랐었습니다. 엄마 입장에는 자식이 고생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게 너무 괴로웠었거든요. 그렇게 정식적으로 부부가 되면서 딸이 운영하고 있는 회사는 점점 더 크게 발전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뒤에서 지켜보고 있던 저는 너무 행복했었고 항상 저에게 밝은 모습만 보여주던 딸이 결혼 생활을 아무 걱정 없이 잘 유지해 오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딸과 일주일 전부터 저녁 약속을 잡아놓은 터라 시간 맞춰 회사로 찾아갔는데 제 눈앞에서 두 귀를 의심할 만큼 어이없는 말을 듣게 되었고 저는 그때가 되어서야 딸의 결혼 생활이 좋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한평생 딸을 키운 엄마의 입장에서 누구보다 딸의 마음을 제일 잘 알고 있을 거라 생각했었는데 겉으로 표현하지 않던 딸의 모습을 보면서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고 착각한 제가 너무 한심스러웠어요. 안사도는 회사까지 찾아와 많은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손가락질을 하며 화를 내고 있었는데 주고받는 대화가 저를 더욱더 화가 나게 만들었어요. 그것 하나 못해줘서 나를 여기까지 찾아오게 만들어? 내 아들이랑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니? 벌써 3년이다. 눈치가 없는 거야? 아니면 해주기 싫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니? 이번에 친구들과 해외여행 좀 다녀오려고 돈 좀 두둑하게 통장에 꼽아달라니까. 한 푼도 넣지 않았더라. 지금 나를 무시하는 거 맞는 거지? 확실하게 얘기해봐라. 정말 너무하시네요. 어느 정도 껏 하셔야죠. 친구분들과 해외여행 다녀온다고 3천만 원을 달라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그 돈을 왜 제가 전부 부담을 해야 되는 거죠? 그이한테 돈을 안 주는 것도 아니고 결혼하고 나서 꽤 많이 주고 있는데 그 정도는 어머님 자식인 그이한테 부탁을 하셔야죠. 지원을 못 해준다는 것보다 너무 당연시하게 생각하시니까 저는 그게 문제라고 생각돼요. 어머님을 위해서 제가 뼈 빠지게 일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저희 엄마도 지금 해외여행 못 보내드려서 마음이 아픈데 어머님한테 3천만 원을 드리라고요? 저는 그렇게 해드릴 수 없으니 정 가고 싶으시면 그이한테 달라고 하세요. 그리고 여긴 어머님도 함부로 출입을 해선 안 되는 회사예요. 앞으로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돈도 많이 벌면서 그거 몇 푼이나 된다고 나를 거지 취급하는 거냐? 내가 며느리한테 요구하는 게 잘못된 거니? 내 아들 데려갔으면 그 정도는 당연히 해줄 수 있는 거지. 나이도 더럽게 많아서 애도 못 가지는 주제에 뭘 잘했다고 나를 노려봐? 젊은 내 아들 데려갔으면 나한테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니야? 퍼줘도 모자랄 판에 꼴랑 3천만 원 가지고 엄청 땡땡거리네. 사돈, 지금 제 딸의 회사에 와서 뭐 하시는 거죠? 가만히 듣다 보니 이건 너무한 것 같아 제가 나설 수밖에 없겠네요. 상식적으로 벗어나는 행동을 하고 계신 사돈이 더 문제 같은데 그럼 반대로 제가 한번 여쭤보죠. 사돈은 제 딸에게 뭘 해줬나요? 설마 3년 동안 뜯어가기만 하신 건 아니시죠?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것도 있어야죠. 예, 너는 왜 이런 일을 엄마한테 한마디 말도 안 하는 거야? 나도 이제부터 사이한테 돈 좀 탔어야겠다. 3년 내내 바보 같은 짓만 했네. 나도 이참에 세계 일주나 하게 사이한테 가지고 있는 재산 좀 달라고 해야 되겠어. 엄마 평생 소원이 뭐라고 했니? 세계 일주 하는 거라고 몇 번이나 얘기했었잖아. 재력에 있는 내 딸을 데려갔으면 이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돈도 두둑히 받는다며. 사돈,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사이한테 제대로 된 대접을 받으면서 살아봐야 되겠어요. 둘만 행복하길 바라서 그동안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던 제가 오히려 바보였네요. 당장 정서방 나오라고 해라. 오늘 우리 둘이 저녁 외식하기로 했었잖아. 카드 좀 달라고 해야 되겠다. 사위 카드로 스트레스 좀 팍팍 풀어야 되겠어. 사돈이 3년 동안 받아가신 만큼 저도 똑같이 보상 받겠습니다. 장모님 오셨어요? 엄마, 여기까지 와서 지금 무슨 짓이에요? 나중에 집에서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만 돌아가 계세요. 아들, 너 왜 이렇게 어깨가 말려있니? 요즘 며느리한테 시달리고 있는 거야? 어깨 좀 펴고 당당하게 있어야지. 사돈은 제가 한 말에 기분이 나빴는지 회사가 떠나갈 정도로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어요. 처음으로 사돈이 제 딸에게 금전적으로 요구하는 걸 보게 되었고 결혼 생활이 어렵다는 걸 알게 된 이후부터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렇게 안 좋은 대화를 계속해서 주고받던 도중 사위는 점점 격해지는 상황을 최대한 빨리 마무리 짓기 위해 사돈을 회사 밖으로 내보낸 다음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고개를 떨구며 달려온 사위는 소란을 피워 죄송하다며 용서를 구하고 있었어요. 정서방, 지금 이 상황이 상식적으로 맞는 행동이야? 여긴 엄연히 내 딸의 회사이자 대표라고. 그런데 직원들 눈이 한두 개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내 딸에게 면박을 줘? 언제부터야? 사돈이 내 딸을 언제부터 막대한 거냐고. 친구들과 해외여행 가는 걸 왜 내 딸 보고 지갑을 열라는 건데? 고개만 떨군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잖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할 말이 없네요. 앞으로 2번 다시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그만 진정하세요. 내가 들은 게 있는데 진정하게 생겼어? 그동안 내 딸이 사돈에게 갖다 바친 금액이 얼마나 되는 건지 알아야 할 것 같네. 사위는 진땀을 빼며 저에게 계속 죄송하다고 용서를 구하고 있었지만 이미 사돈의 행동을 보게 되면서 스트레스를 받게 된 상태라 그냥은 넘어갈 수 없었어요. 사돈이 내 딸을 함부로 대하는 건 우리 집안을 우습게 본다는 거와 같은 거였습니다. 딸은 정리하고 나오겠다며 사무실로 들어갔고 사위도 눈치를 살피다가 저를 피해 서둘러 자리를 피했습니다. 잠시 뒤 딸이 회사 밖으로 나오자 식당이 아닌 집으로 가자며 방향을 틀었어요. 딸은 저에게 좋은 걸 사드리고 싶다 했지만 그것보다 대화가 더 필요할 것 같아 무조건 집으로 돌아가자고 얘기했네요. 그리고 그동안 제가 몰랐던 사실들에 대해 설명해달라고 얘기하자 딸은 잠깐 침묵을 지키다가 어렵게 입을 열었고 결혼 생활이 힘들었는지 눈물을 보이고 말았습니다. 조금이라도 힘든 점이 있으면 엄마한테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혼자서 속으로 앓고 있었어? 엄마까지 힘들어하는 모습 보여주고 싶지 않아서 그랬지. 나도 정말 잘하려고 했지만 시댁 집안 식구들은 모든 걸 당연시하게 생각하고 점점 더 큰 것들을 바래서 많이 버거웠었어요. 오늘도 시어머니가 회사로 찾아올지 몰랐거든요. 아니 어떡해. 그런 것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요구할 수가 있는 거지? 정서방이랑 결혼 생활이 많이 힘드니? 살다 보니까 제가 몰랐던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도 서로 맞춰가면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달라지는 게 없었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너무 막막해요. 다음 날은 괜찮아지겠지. 또 다음 날은 그래도 변화된 모습을 볼 수 있겠지. 매일 기대하려 했지만 그것도 이제 지치기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만하려고요. 서로 맞지 않는 부분들이 많고 계속해서 부딪힌다면 당연히 갈라서야지. 나중에 더 큰 상처로 다가오기 전에 최대한 서둘러서 정리해라. 엄마가 도와줘야 할 건 없는 거고 필요한 게 있으면 미안해 하지 말고 솔직하게 다 얘기해줘야 덜 힘든 거야. 그래서 엄마가 옆에 있는 거고 그동안 이렇게 힘들었었는데 아무것도 몰랐다는 게 엄마로서 너무 마음이 아프다. 딸은 걱정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제 앞에서 눈물을 보이고 말았어요. 워낙 강한 모습만 보여주려고 행동하며 살아왔던 딸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제 앞에서 눈물까지 보이는데 그걸 보고 있던 저는 속에서 천불이 나고 있었네요. 그날 이후 딸은 이혼을 준비하기 시작했고 사위는 받아들이기 힘들었는지 절대 이혼만큼은 안 된다며 저희 집에까지 찾아와 제 딸을 설득해달라며 결혼 생활이 고작 3년밖에 안 돼서 여러 가지로 서로 맞춰가는 기간이니 이해해달라는 말을 꺼내고 있었습니다. 이미 내 딸이 그동안 많은 배려를 해준 것 같은데 자네는 조금도 고쳐지지 않았다며? 거기에다가 사부인이 그동안 정신적으로 상당히 힘들게 했었는데 내 딸의 편을 들어주기는커녕 그냥 뒤에서 지켜만 보고 있었다는 게 너무 화가 나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둘은 평생을 함께할 사이 아닌가? 누구보다 서로를 믿고 의지해야 될 사이인데 내 딸에게 상처를 줘? 3년 동안 변화되지 않았으면서
앞으로는 달라질 거라고? 더는 믿어줄 생각 없으니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게. 그렇게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저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고요. 시간이 지나면 좋아질 수 있습니다. 좋아질 수 없을 것 같으니까 이혼하자는 거야. 당신이 그동안 나한테 보여줬던 것들을 생각하면 더 이상 믿음이 가지 않아. 내가 힘들 때 옆에 있어줘야 할 사람이 나는 뒷전이었잖아. 오로지 당신 가족만 챙기기 바빴지. 그렇다고 우리 엄마한테 조금이라도 신경 쓴 적 있었어? 한 번도 없었잖아? 작은 선물조차도 해주지 않았으면서 이제 와서 뭐라고? 잘할 수 있겠다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지 않았는데 당연히 변화될 수 없겠지. 며칠 지나면 분명 똑같아질 거야. 나는 저번에 어머님이 회사에 찾아오셔서 해외여행 경비로 3천만 원 요구할 때 당신이랑 이혼하기로 결심했어. 이렇게는 더 이상 못 살 것 같아. 당신이 하는 대로 전부 다 할 테니까 우리 조금만 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자. 엄마 문제는 내가 해결하면 되잖아. 딸은 그동안 안 좋았던 감정들이 많이 쌓여 있었는지 사위한테 눈물을 쏟아내면서 불만을 털어놓고 있었습니다. 감정의 골이 이렇게까지 깊어져 있는 딸의 정신 상태가 너무 걱정이 되었었어요. 그동안 힘들게 일만 해오던 딸이 늦은 나이에 결혼을 해서 한 남자에게 정착을 하고 싶어 했지만 자기가 생각했던 거와 다르게 흘러가는 모습들을 바로잡고 싶어서 그동안 버티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요즘 세상 이혼은 아무것도 아니라지만 제 딸에게 있어서 이혼은 너무나도 힘든 결정이었고 그래서 3년의 결혼 생활 동안 놓지 못하고 있었던 거였죠. 이미 완전하게 닫혀버린 딸의 마음을 다시 열 수 없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는데 사위가 저희 집에 올 거라고 미리 사돈 집안과 얘기를 주고받았는지 사돈 식구들이 저희 집에 찾아와선 초인종을 눌렀네요. 사태가 심각해지기 전에 알아서 잘하면 될 것을 발등에 불이 떨어지고 나서야 급하게 수습하려는 모습이 정말 한심해 보였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사부인은 다짜고짜 제 손부터 잡았어요. 아이고, 사부인, 다 제 잘못입니다. 그저 며느리가 버는 돈이 많다 보니 시애미를 위해서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아무렇지도 않게 그동안 금전적으로 요구를 했었는데 제가 너무 요구만 했나 봅니다. 사돈이 잘 좀 설득해 주세요. 이혼을 하면 서로에게 상처로 남게 되겠지만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관계 회복에 시간을 가지면서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기회를 만든다면 앞으로 서로 웃는 날만 생기지 않겠습니까? 꼭 이렇게까지 일을 벌이셔야 되겠어요? 저번에 제가 며느리 회사에 찾아갔던 건 정말 큰 실수였습니다. 한 번만 노여움 푸시고 사돈께서 며느리 좀 잘 설득시켜 주세요. 사람 인연이라는 게 쉽게 끊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한 번 맺어진 인연은 끝까지 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분명 좋아질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충분히 대화로 풀어나간다면 해결되지 않을 문제는 없을 거라고요. 그러니 제발 좀 도와주세요. 저에게 도움을 요청해봤자 이미 제 딸의 마음에 너무나 상처가 많았고 골이 깊어졌는데 그걸 저한테 설득시키라는 것 자체가 나쁜 엄마로 만드는 거나 다름없는 거라고요. 이미 내 딸은 상처를 받았는데 그걸 왜 제가 설득을 시켜서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 거죠? 죄송하지만 이미 내린 결정을 번복할 일은 조금도 없습니다. 그러니 더 상황을 악화시키지 마시고 이제 그만 돌아가 주시죠. 저희가 잘하겠다잖아요. 왜 이렇게 앞뒤가 꽉 막힌 사람처럼 행동하시는 거예요? 누가 보면 올케가 엄청나게 많은 돈을 줬는 줄 알겠네. 가족이라는 게 뭐예요? 서로 부족한 게 있으면 채워주는 거잖아요. 저희가 금전적으로 도와달라고 부탁을 한 건 그만큼 올케가 버는 돈이 많다는 걸 저희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세상 떠날 때 싸고 갈 것도 아닌데 그것 좀 쓴 거 가지고 이혼까지 갈 문제인가요?
올케, 내 말이 틀렸어? 가족한테 쓰는 돈이 그렇게 아까웠던 거야? 다들 저를 뭘로 생각하고 계신 건데요? 가족이라고요? 저를 단 한 번이라도 가족으로 생각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냥 이용해 먹는 수단으로밖엔 안 봤잖아요. 무슨 모임이 있을 때마다 다들 뒤로 빠져서는 돈 한 푼 내지 않았고, 제가 결혼하고 나서 정식적으로 초대한 적 있으세요? 필요할 때만 이용하려고만 하지, 정작 제가 도움이 필요할 때 부탁하면 남처럼 행동하셨잖아요. 그럴 때마다 얼마나 정 떨어졌는 줄 알아요? 가족이면 마음이 중요한 거라고요.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결혼 생활하면서 느낀 거라곤 저를 지갑처럼 생각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싫다고 하면 저 사람한테 온갖 불만 다 털어놓고 부부 사이 감정 상태 안 좋게 만들어놨으면서 이제 와서 가족이라고요? 제가 봤을 때 남보다 못한 사이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 이혼을 하겠다는 마음이 확고한 거야? 내 아들이랑 이혼하면 앞으로 남은 인생이 편안해질 줄 알지? 우리가 그냥 두 눈 뜨고 순순히 이혼해줄 거라는 생각이라면 꿈 깨거라. 한번 엮인 인연 끝까지 한번 가보자고. 우리도 더 이상은 좋게 좋게 대화로 끝내지는 못할 것 같네. 잘못한 부분에 대해 충분히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면 기회를 줘야 하는 거 아니냐? 사돈 식구들은 사태가 심각해지고 나서야 수습을 하려 했지만 이혼을 하겠다는 딸의 마음이 확고한 상태라 더 이상 마음을 되돌릴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되다 보니 사돈 식구들의 목소리도 높아졌고 이혼을 하지 않겠다며 오히려 저희 가족에게 화를 내고 있었죠. 이럴 때 남편이라도 옆에 있었다면 정말 많은 힘이 되었을 텐데 오래전에 먼저 세상을 떠나버려서 저희끼리 그 사람들을 상대해야만 한다는 게 너무 슬픈 현실로 다가왔었네요. 그렇게 한참 동안 이혼을 한 해 만에 공방이 오고 가다가 아무것도 해결이 되지 않은 채 사돈 식구들은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고 저희는 만신창이가 된 상태로 거실 소파에 앉아 서로 아무 말 없이 바닥만 보고 있었습니다. 딸이 침묵을 깨며 뱉은 첫마디는 이제 그만 쉬고 싶다는 거였어요. 일하는 것도 지치고 남은 인생 삶을 즐기고 싶다며 모든 걸 내려놓길 원했습니다. 여지껏 열심히 달려왔으니 그동안 벌어서 모은 돈으로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며 대화를 주고받았네요. 딸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많은 고민에 빠져 있었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낌없이 좋은 말들과 격려를 해주는 거였어요. 이혼을 한다고 해서 인생이 실패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힘든 상황을 밟고 일어날 수 있게 계속 응원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딸은 사위와 이혼을 준비하면서 그동안 힘들게 이끌어오던 회사도 정리하려는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사위가 몇 번이나 찾아와서 딸을 설득시키려 했지만 결국 사돈 식구들도 더는 되돌릴 수 없다고 판단을 하게 되었는지 이혼을 하겠다며 현실을 받아들이게 되었죠. 그렇게 딸은 회사에서의 마지막 출장을 끝내고 사위와 이혼을 결정하기로 약속을 잡은 상태였어요. 그런데 마지막 출장을 떠나기 위해 현관문을 나서는 딸의 모습이 마지막이 될 거라곤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딸이 목적지에 도착했다며 저녁에 전화를 주겠다는 문자를 남겼는데 늦은 저녁이 될 때까지 연락 한 통이 없길래 일적으로 많이 바빠서 그런 줄 알고 문자 한 통 남겨둔 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벽 시간이 되어서도 연락이 없자 걱정되는 마음에 전화를 걸어봤는데 전원이 꺼져 있더라고요. 그때부터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기 시작했고 몇 번이나 더 연락을 취해봤지만 딸의 핸드폰의 전원은 켜지지 않았네요. 걱정되는 마음에 잠 한숨 못 자고 잠을 꼴딱 새웠는데 다음날 아침 모르는 전화번호로 연락이 왔어요. 불안한 마음 가라앉히며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누르는 순간
딸이 세상을 떠났다는 연락 한 통을 받고 말았습니다. 믿을 수 없는 소식에 전달받은 위치로 급하게 몸을 움직였어요. 그렇게 병원에 도착해서 관계자에게 도움을 요청해 딸이 있는 위치를 안내받았고 천천히 걸어가 신원을 확인하려고 덮여있던 천을 천천히 들쳐 올리는 순간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오열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미 차갑게 식어서 굳어버린 상태로 누워있는 딸의 모습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이 들었어요. 제 옆에 있던 담당 형사는 현장 수사를 진행 중이긴 하지만 아직까지 특별한 단서는 없는 것 같다며 근처 식당에서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중심을 잃을 정도였다는 식당 사장의 말을 수사한 형사가 대신 전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숙소로 걸어가던 도중에 다리 위에서 중심을 잃어 떨어진 것 같다며 현장의 사진을 보여주었네요. 평소에도 술을 잘 먹지 못하는 딸이 이혼 문제 때문에 괴로워서 과도하게 술을 먹은 것 같았어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을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이 소식을 담당 형사가 사위한테까지 연락을 했는지 사돈 식구들을 전부 다 데리고 병원으로 찾아왔네요. 세상 떠난 딸이 누워있는 모습을 보고 사위는 오열을 했고 뒤에서 사돈분들과 사돈처녀는 고개를 떨군 채 눈물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게 전부 다 사돈 집안들 때문에 일어난 문제인 것 같아 병원이 떠나갈 정도로 난리를 치면서 사위의 멱살을 잡았고 내 딸을 살려내라며 온몸으로 괴로워하고 있었어요. 제 손으로 절대로 하고 싶지 않았던 딸의 장례를 진행하게 되면서 힘들어하고 있었는데 사돈 식구들이 저희 가족에게 미안했는지 저 대신해서 딸의 장례를 진행해주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그 사람들을 붙잡고 난리칠 힘도 없어서 마냥 주저앉아만 있었어요. 그런데 제 딸의 안치실에서 사돈 식구들이 고개를 떨군 채 밖으로 나와서 대화를 주고받는데 얼굴 표정에 미소가 보이더라고요. 사위는 주변을 살피면서 표정 관리를 해야 된다며 자기 얼굴을 직접적으로 뺨을 올려붙이고 있었습니다. 힘겹게 사돈 식구들 앞으로 다가가 사위의 멱살을 잡아 올렸습니다. 자네가 지금 내 딸 장례식에서 감히 웃어? 웃음이 나오는 상황이야? 내 딸이 세상을 떠났다고. 그런데 뭐가 그리 좋아서 실실 쪼개고 있는 거야? 너희들 도움 필요 없으니까 내 딸 장례식장에서 당장 나가. 꼴도 보기 싫으니까 내 눈앞에서 사라지라고. 그래도 장례식 끝날 때까지는 있어야죠. 사람 앞날 아무도 모른다더니 어떻게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질 수가 있는지 저희도 솔직히 처음에는 너무 놀라서 눈물을 쏟긴 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된 건 전부 며느리 잘못이었잖아요. 사람 마음 곱게 써야 한다고. 가족들에게 상처를 줬으니 그만큼 벌을 받은 거라고요. 그런데 내 아들한테 들어보니까 며느리의 재산이 한 78억 정도 된다는데 그럼 내 아들이 남편이니까 유산을 전부 다 가져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큰 재산을 가지고 있었으면서 꼴랑 해외여행 가게 3천만 원 달라고 한마디 한 게 그렇게 잘못된 건가요? 정말 이해를 못하겠네. 어쩌겠어요. 이미 지난 일이고 며느리는 세상을 떠나버렸으니 내 아들에게 돌아갈 78억으로 남은 인생 대신 편하게 살아줘야죠. 전부 다 자기 업보인 거예요. 장례가 끝이 나면 저희와의 관계도 이만 정리하는 게 좋겠네요. 너희들이 뭔데 내 딸 유산을 함부로 가져가겠다는 거야? 절대 너희들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장례식장에서 본색을 드러낸 사돈 식구들은 며느리가 죽으면 배우자인 자기 아들이 유산을 전부 다 받게 되어 있다면서 법대로 해도 자기들이 이긴다며 제 딸의 78억 유산 쓸 생각에 환호성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너무 화가 치밀어 올라 저는 딸의 영정사진 앞에서
사위의 멱살을 잡은 채 절대 원하는 대로 할 수 없을 거라며 난리를 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몸싸움이 벌어지고 있는데 세상 떠난 딸의 사고를 수사하던 담당 형사가 장례식장으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꽤 많은 형사들을 데리고 왔더라고요. 그런데 저와 몸싸움을 벌이고 있던 사돈 식구들에게 갑자기 수갑을 채웠고 세상 떠난 제 딸과 연관이 있다는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담당 형사가 저에게 내민 투명한 작은 봉투 하나를 건네주었는데 그 안에 있던 내용물을 보게 된 순간 저는 경악을 하고 말았어요. 딸이 평소에도 항상 소지하고 있었던 손바닥만한 작은 메모지였고 그 안에 적혀있던 내용은 사돈 식구들이 범인이라는 걸 알려주는 결정적 단서였습니다. 그리고 사위의 팔을 강하게 뿌리치다가 상처가 났을 거라는 글을 도망치면서 작성했는지 제대로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적혀 있었네요. 저는 사위의 팔을 급하게 걷어붙였고 충격적이게도 손톱 자국이 선명하게 긁혀 있었습니다. 담당 형사는 단순 사고로 덮일 줄 알았는데 주민분들께서 쓰레기를 줍다가 딸의 친서를 발견하고 혹시 몰라 신고를 하게 된 거라며 상황을 설명해 주셨네요. 그 순간 사돈 식구들은 단체로 싸늘히 굳어졌고 자신들은 아무 잘못이 없다며 억울하다는 말을 꺼냈습니다. 담당 형사는 딸의 부검을 의뢰했고 형사의 말대로 수사 진행을 돕게 되었습니다. 결국 딸의 손톱에서 사위의 DNA가 나오게 되면서 상황은 급격하게 달라져 버렸습니다. 주변 CCTV 수사 범위를 확대했고 거기에서 사돈 식구들의 차량이 발견이 되면서 계획을 세웠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사위는 제 딸과 같은 회사에서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모든 스케줄을 알고 있어서 제 딸이 미리 출장 올 곳을 답사했고 CCTV가 없는 곳에서 범행 계획을 세우게 되었던 거죠. 딸은 사위에게 쫓기면서 친서를 작성했고 인근에 떨어진 친서를 발견하고 주민분이 신고한 거였어요. 오로지 제 딸의 돈 때문에 저지른 말도 안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결국 사위와 사돈 식구들은 계획적 범행이라는 죄질로 인해 무거운 법적 처벌을 받게 되었고 직접적으로 행동을 저지른 사위는 징역 17년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가담한 사돈 식구들 또한 8년형을 선고받았고 사위는 제 딸의 유산 상속에 제외가 되면서 사건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하마터면 묻힐 뻔했던 사건이 밝혀져서 그 사람들을 처벌할 수 있었지만 제 마음은 조금도 풀리지 않았어요. 한평생 애지중지하며 키워온 제 딸은 이미 세상을 떠났기 때문이죠. 그날 이후 저는 지금까지 힘들게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네요. 자식을 먼저 떠나보내신 분들은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0대 초반 여자입니다. 살다 보니 어이없는 경험을 하게 돼서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알지 못했던 사실도 밝혀져서 그나마 위안 삼을 수 있지만 제가 받은 상처는 아물지 않고 있네요. 사건의 시작은 오래간만에 딸과 함께 밖에서 외식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던 길에 누군가 저를 보며 제 이름을 부르길래 얼굴을 마주하니 고등학교 때부터 대학생활까지 알고 지냈던 친구였습니다. 그때 당시 저와 꽤 친한 친구 사이였는데 대학 졸업 후 친구가 이사를 가게 되면서 연락이 끊겨버린 상태였죠. 그렇게 세월이 흐르고 머릿속에서 잊혀가던 친구가 저를 알아보고 반갑게 다가왔을 때 너무 놀라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가끔 생각나던 친구였고 제 딸에게도 몇 번 얘기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얼굴 한번 보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예상하지 못한 상황과 장소에서 만났다는 게 너무 신기했고, 세월이 흐른 만큼 서로 많이 늙어버린 모습에 슬픔의 감정도 함께 몰려왔네요. 저희는 간단하게 차 한잔하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동안 하지 못했던 대화를 정말 많이 나눴었어요. 딸은 저와 친구를 신기한 듯 바라보고 있었는데 제 딸이 저를 닮아서 그런지 예의 바르고 착하다며 집안의 얘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알아가던 도중에 딸은 다른 약속이 잡혔는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었고 저희는 늦은 시간까지 함께 시간을 보낸 뒤에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친구를 다시 만나게 되면서부터 시간만 나면 약속을 잡았고 저희는 또 다시 가까워진 사이로 지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알게 되었고 친구와 저는 너무 놀라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주말에 친구와 만나 쇼핑을 하고 있는데 제 딸이 처음 본 남자와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이 제 두 눈에 들어왔어요. 너무 놀라 저도 모르게 몸을 돌린 순간 옆에 있던 친구가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몸을 돌려 친구가 부른 사람을 보게 됐는데 제 딸의 손을 잡고 있던 남자였어요. 서로의 얼굴을 보며 마주하게 되면서 예상하지 못한 전개가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들, 너 오늘 병원 근무 있다고 하지 않았어? 그런데 왜 백화점에 나와 있는 거야? 설마 엄마한테는 비밀로 하고 나온 거야? 잠깐만, 예은자야, 너 딸 아니니? 이게 무슨 일이야? 좀 전에 보니까 둘이 손을 잡고 있던데? 엄마가 여기를 어떻게? 미리 소개를 시켜드려야 했었는데 상황이 이렇게 될 줄 몰랐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소민이 남자친구 김승연이고요. 이분은 저희 어머니세요. 미리 인사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괜찮으시다면 조용한 곳으로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마주하게 될 거라곤 저희도 전혀 상상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많이 당황스러우셨죠? 저희는 근처 카페에서 자리를 잡은 뒤 대화를 진행하게 되었고 친구와 저는 두 눈앞에 보이고 있는 광경을 보면서도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저와 친구보다 제 딸과 친구 아들은 꽤 오래전부터 서로 연인 사이로 교제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많이 놀랐었네요. 그런데 뭔가 친구의 얼굴 표정이 상당히 불편해 보이길래 저도 어느 정도 눈치가 있던 터라 둘 사이를 보고 불만이 있어 보이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친구에게 조심스럽게 대화를 시도하게 되었죠. 나도 내 딸이 네 아들과 연인 사이로 지내고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었다. 둘 다 적지 않은 나이라 가볍게 만나는 사이는 아닐 것 같은데 혹시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는 거니? 이왕 이렇게 된 거 뭐든지 솔직하게 얘기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어차피 숨겨봤자 달라질 거 없잖아. 결혼을 생각하고 있었으면 당연히 인사할 마음의 준비를 했을 거 아니야. 저희 현재 진지하게 만나고 있고요.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인사드리러 찾아뵈려 했었어요. 뭐라고? 잠깐만. 지금 둘이 결혼을 하겠다는 거야? 나는 아직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데 그게 무슨 말이니? 몇 달 전부터 계속 생각하고 있었던 고민이었어요. 기회를 보려 했던 것뿐이었죠. 그런데 두 분이서 정말 친구 사이셨던 거예요? 저희도 전혀 알지 못했던 사실이라 많이 당황스럽긴 하네요. 나중에 정식적으로 인사드리겠지만 저희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는 사이거든요. 두 분께서 저희 결혼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당장 답을 해주기는 무리가 있을 것 같다. 일단 대충 알았으니까 이 문제는 나중에 다시 얘기하도록 하자.
너희들은 하던 데이트 마저 하고 은자 너는 나랑 따로 얘기 좀 하자. 말도 안 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 거지? 친구의 아들이 제 딸과 연인 사이였다는 게 밝혀지면서 어이가 없다는 듯 불편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솔직히 기분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처음 친구와 만났을 당시 제 딸에게 보여줬던 시선과 전혀 다른 반대되는 모습으로 불쾌하게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저도 진지하게 대화를 풀어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었네요. 친구는 저를 바라보면서 둘의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물어보길래 솔직하게 긍정적인 답변을 해 주었습니다. 뭐라고? 그러니까 너는 내 아들과 네 딸이 결혼을 해도 상관없다는 말이야? 이게 얼마나 불편한 관계인지 몰라? 그걸 떠나서 우리가 서로 다시 만나기 전부터 둘은 이미 결혼까지 생각하며 교제하고 있었는데 굳이 말릴 이유 없는 거 아니야?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지.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뻔히 알면서 지금 그런 말이 입 밖으로 나와? 나는 이 결혼 긍정적으로 바라봐 줄 수도 없을 뿐더러 너와 사돈관계로 지내고 싶지도 않아. 이게 얼마나 불편해지는 관계인지 몰라? 우리 사이에 금이 갈 수도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봐. 만약에 둘이 결혼을 했다 치자. 나중에 서로 부부싸움이라도 나면 그땐 양가 집안 안 좋은 분위기로 흘러갈 텐데 너는 나한테 막말을 뱉을 수 있어? 나는 절대 그렇게 못할 것 같거든. 우리가 학창시절 때 좋았던 추억들까지 전부 버려야 할지도 모른다고. 왜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거야? 내 성격 모르니? 아주 잘 알지. 원하는 거 있으면 무조건 손에 넣어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 아니야. 그러니까 너는 내 딸이 며느리감으로 부족하다는 말이잖아. 나는 핑계일 뿐이고 근본적으로 우리 집안이 너희보다 못 살아서 그렇게 말하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누구보다 내 성격 네가 제일 잘 아는데 숨겨봤자 뭐하겠어? 그래서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거야. 나는 우리 사이가 친구로 남고 싶을 뿐이고 결혼은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해. 입장 바꿔서 생각을 해봐. 내 아들은 의사인데 네 딸은 그냥 평범한 회사원이잖아? 처음 만났을 때 그런 말 했었잖아. 너 같아도 이 결혼의 문제가 상당히 많다는 걸 알겠지? 내 아들은 의사, 네 딸은 평범한 회사원. 이게 비교가 되냐고.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지. 그래서 결혼을 반대한다는 거야. 나중에 이런 사소한 문제들이 친구인 너한테까지 피해가 생기면 모든 걸 잃게 되는 거라고. 그건 극히 단면만 보고 있는 거잖아. 나는 너랑 반대되는 입장인데 애들이 좋다는데 그걸 뜯어 말리고 싶지도 않지만 지금 네가 나한테 하는 말들이 오히려 더 큰 상처를 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친구 사이를 떠나 내 딸의 능력이 부족하니까 무조건 결혼을 반대한다는 거잖아. 예전이나 지금이나 크게 변하지 않은 성격이라 심각할 정도로 당황스러운 건 아닌데 솔직히 좀 실망스럽네. 내 딸을 분명 속으로 안 좋게 평가하고 있었을 텐데 나는 그 속을 알 수가 없지. 그런데 이런 계기로 너의 마음을 다시 한번 알 수 있게 만들어줘서 고맙다. 너와 내가 친구 사이던 아니던 나한테 그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아. 내 딸이 행복하길 바랄 뿐이라고. 그러니 너도 무조건 싫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아들의 말을 충분히 들어본 뒤에 결정을 하도록 해. 기분이 안 좋아진 저는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집으로 돌아왔어요. 남에게 받는 상처보다 친구에게 받는 상처가 훨씬 더 크게 다가왔었습니다. 제 딸이 옆자리에 없어서 다행이었지. 만약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면 분명 눈물을 쏟았을 게 뻔했어요. 딸보다 먼저 집에 도착한 저는 많은 고민에 빠져 있었죠.
친구의 말대로 이 결혼은 정말 불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둘이 좋다고 하는데 무리해서 결혼을 성사시켜야 하는 건지 많은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었네요. 그날 늦은 저녁에 딸이 집으로 들어왔는데 제 눈치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결혼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저와 친구의 사이에 문제가 생겼을까봐 여러 가지로 저에게 미안해하고 있었어요. 괜찮다고 했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았는지 대화를 시도하게 되었죠. 언제부터 서로 알고 지냈던 거야? 엄마도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는데 일단 엄마는 너희 둘의 결혼을 허락해 줄 거다. 하지만 엄마 친구가 결혼에 대해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어서 걱정이긴 하다. 엄마, 저희 정말 잘 살아갈 수 있어요. 어머님은 제가 잘 설득시켜 볼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요. 그래도 그때 처음 뵀을 때 저를 좋게 봐주셨잖아요. 그리고 승현 오빠가 저에 대해 좋게 말해주고 있을 거예요. 확실하게 반대하신 건 아니시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건 아무래도 결혼을 긍정적으로 봐주고 있는 건 아니니까 엄마 입장에선 네가 상처받게 될까봐 그게 제일 걱정인 거지. 일단 네가 만나고 있는 남자친구를 하루빨리 우리 집에 데리고 와서 인사부터 시켜라. 정말 결혼 생각이 있다면 그래도 무방비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느 정도 준비하고 내 친구의 성격도 파악한 다음 들어가는 게 좋지 않겠니? 저도 머릿속이 많이 복잡했었어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 일단 친구의 아들부터 만나서 대화를 해보는 게 우선일 것 같아 서둘러 저희 집에 오길 바랬었죠. 학창 시절 때부터 친구는 자신이 원하는 건 무조건 얻으려 했었지만 싫은 건 확실하게 선을 긋는 성격이라 제 딸이 며느리감이 아니라고 생각했다면 마음을 열기에는 힘들 거라는 걸 어느 정도 예상은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와의 관계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너무 감정적으로 나가지 않을 걸 믿고 있었어요. 그렇게 여러 가지 상황들을 예상하면서 제 딸과 친구 아들의 결혼에 대해 밤새도록 진지하게 고민을 했었네요. 돌아오는 주말에 친구의 아들은 저희 집에 인사를 오게 되었고 저번에 하지 못했던 대화를 진지하게 주고받았습니다. 여기 오기 전에 저희 어머니와 결혼에 대해 진지하게 대화를 주고받았었는데 크게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그래도 좋은 말 많이 해주셨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런 부분에 대해 조언도 해주셨네요. 제가 봤을 때 그때 당시 저희 모두가 갑작스러운 상황이라 당황해서 그런 것 같아요. 꽤 오랜 시간 대화해봤는데 소민이를 좋게 봐주시던데요. 오히려 저는 두 분이서 친구 관계라고 하셔서 마음이 놓이던걸요. 저희 엄마가 그래도 소민이를 좋게 봐주실 거잖아요. 정말 그렇게 말을 했었다고? 나와 대화할 때는 힘들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그래서 둘의 마음은 확고하게 결정한 거야? 친구 아들은 저에게 좋은 말을 아끼지 않았었어요. 표정만 봐서는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에 더 혼란스러웠습니다. 제 앞에서는 결혼을 반대한다고 말했던 친구가 자기 아들 앞에서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 무슨 계획을 세우는지 전혀 알지 못했었어요. 친구의 마음이 자기 아들로 인해 많은 변화가 있길 바라면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네요. 그날 이후 제 딸도 결혼을 위해 예비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되었는데 한참 뒤 집으로 돌아온 딸의 표정이 걱정했던 것과 다르게 상당히 좋아 보였어요. 그 모습을 보게 되니 저도 어느 정도 안심이 되었고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네 딸인데 내가 상처되는 말을 쉽게 꺼내겠니? 당연히 좋게 하고 돌려보냈지. 나도 어느 정도는 생각이 있다고.
괜히 서로의 마음에 상처 줄 필요는 없잖아. 그래서 좋게 넘어간 거니까 너무 걱정 안 해도 돼. 결혼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얘기 좀 하자고. 너한테 할 말도 있고 여러 가지로 의논을 해야 결혼 준비를 하지. 내 아들이 그렇게 좋다는데 어떻게 말리겠니? 나도 나이가 먹었는지 성격이 예전 같지는 않아. 그럼 조만간 얼굴 좀 보자고. 친구는 세월이 흐른 만큼 성격도 예전과 많이 달라졌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와 마찬가지로 자식이 좋다는데 그걸 억지로 막으면서 상처 주는 건 친구도 옳지 않다고 판단한 것 같아 보였죠. 얼떨결에 아들, 딸들이 양가 집안에 인사까지 드렸으니 상견례 일정도 서둘러 잡게 되었고 형식적인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남편도 이런 상황들이 마냥 신기했는지 제 딸의 결혼 생활은 앞으로 걱정 없을 것 같다면서 안심을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왠지 모를 불안감이 엄습해 오고 있었죠. 그렇게 친구와 약속을 잡아 서로 만나게 되었는데 앞으로의 두 아들, 딸들의 결혼 생활에 있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진지한 대화를 주고받았는데 친구는 저희 집안에 대해 많은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내 아들 결혼할 때 주려고 마련한 집이 있는데 7억 정도 되거든. 서울에 있는 아파트라 가격이 좀 있긴 한데 예단비로 10% 정도는 받아야 된다 하더라. 그런데 네가 좀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 걱정이거든. 형식적으로 해야 될 건 치러야 나중에 서운하지 않고 뒤탈도 없을 거 아니야? 솔직히 우리는 7천만 원 정도야 큰 돈은 아니지만 너희 집안 형편은 내가 전부 알지 못하지만 어느 정도 유추는 되니까 좀 걱정스럽긴 하다. 준비해 줄 수 있겠어? 어차피 적당히 쓰고 돌려줄 거니까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않아도 돼. 봉채비로 절반 주면 그게 문제될 거 없잖아. 그리고 우리도 앞으로 제대로 된 격식을 차려줬으면 좋겠어. 앞으로는 단둘이 있을 때도 호칭도 바꾸고 선을 넘지 않아야 관계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아. 아무리 친구 사이라 해도 양가 집안 결혼하게 되면 사돈지간이 되는 건데 며느리가 시댁에 왔을 때 너랑 친구 사이라고 해서 나를 가볍게 볼 수도 있는 거잖아. 나는 그런 거 딱 질색이거든. 내 말 무슨 뜻인지 알지? 서로 감정 상하지 않으려면 호칭부터 정리하고 앞으로 개인적으로 만나도 친구 사이가 아닌 사돈지간으로 지내는 거야. 나도 그게 편할 것 같고 오늘 이후 그렇게 하도록 하자. 내가 부탁한 건 무조건 들어줬으면 좋겠어. 초반에 자리를 잡아놔야 앞으로가 편한 거라고. 당연히 친구 사이라고 해도 양가 집안 결혼을 했으면 그에 따른 격식을 갖추는 게 맞다는 건 나도 알겠는데 우리가 개인적으로 만나는 것도 선을 긋자는 건 좀 그렇지 않아? 너무 딱딱한 관계는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일으킬지도 모를 것 같은데. 친구는 제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당연히 두 아들, 딸이 결혼을 하면 사돈지간이기 때문에 격식을 차려야 하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개인적인 만남에서도 친구 관계가 될 수 없다는 건 너무 억지 같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친구와 만나게 된 날 이후부터 점점 상황이 악화가 되어가기 시작했고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사건이 다가오고 말았습니다. 결혼식을 올리기 위해 정신없이 준비하고 있는 딸을 보면서 그래도 최대한 밉보이지 않게 많은 것들을 해주려고 부유하지 않은 형편에서 상황에 맞게 모든 걸 준비해 주었어요. 친구가 원하는 조건은 다 맞춰주었고 서로 각자가 많이 바쁘다 보니 상견례를 조금 늦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식 올리기 한 달 전쯤에 상견례를 겨우 할 수 있었는데 모두가 모인 자리에서 친구가 제 가방에 봉투 하나를 집어넣어 줬어요. 뭔가 싶어 어리둥절해 하고 있는데
친구는 어색한 미소와 함께 너무 늦게 줘서 미안하다며 봉채비라고 넣어둔 거였네요. 서로가 너무 바쁜 일들이 많았던 터라 이해했고 크게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계속해서 봉채비를 확인해 보길 원하고 있었어요. 나중에 보겠다고 했지만 계속해서 재촉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살짝 확인을 해봤는데 5만원짜리가 4장이 들어있더라고요. 이게 뭔가 싶어 친구를 바라봤는데 어색한 미소로 저를 보면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가 손해를 보는 것 같다며 대화를 주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솔직히 예단비 그거 얼마 하지도 않는데 50%나 돌려주는 건 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돈이 주신 예단비를 필요한 곳에 전부 다 써버렸지 뭐예요. 그래도 봉채비를 주겠다고 했는데 빈 봉투로 돌려드리는 건 예의가 아닌 것 같아 20만 원 넣어드렸네요. 그리고 이번에 저희 아들한테 줄 집이 앞으로 계속해서 오를 전망이라는데 그렇게 되면 예단비도 더 올려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솔직히 이 부분도 얘기할까 하다가 그래도 단순한 관계도 아니니까 최대한 배려해 드린 거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사업 자금이 좀 필요해서 급한 대로 아들에게 줄 신혼집을 전세로 돌리게 되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 집안이 너무 손해를 보는 것 같아서요. 의사 사이 얻는 게 하늘의 별 따기인 거 아시죠? 앞으로 며느리는 인생길이 환한데 저희가 너무 손해보는 장사잖아요. 7천만 원으로 내 아들을 사돈 집안의 사이로 보내는 건 말이 안 되는 조건이더라고요. 주변의 지인분들도 다들 한마디씩 하시는데 무리봉사 시키려고 장가 보내는 거냐며 이 결혼 절대 반대하던데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조건 좋은 여자 널리고 널렸는데 저희가 뭐가 아쉬워서 이 결혼을 성사시켜야 하는지 전혀 모르겠네요. 그래서 어느 정도가 적당할지 생각해보니까 사돈댁에서 혼수로 강남에 있는 역세권 아파트 2채 정도는 해줘야 저희도 쿤말하지 않고 제 아들을 보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주위에서도 그 정도는 당연시하게 봤던데요. 제가 말한 조건이 부담스럽거나 하신 건 아니시죠? 그 정도는 맞춰주실 수 있으시잖아요. 의사 사이 타이틀을 얻는 게 원래 쉬운 건 아니에요. 주변의 사이가 의사인 분들 보셨어요? 예단비는 저희 용돈 하라고 주신 걸로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니 이번에 제가 말씀드린 조건 진지하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저번에 만났을 때랑 얘기가 다르잖아. 그리고 혼수로 강남 역세권 아파트를 2채나 해오라고? 결국 이런 거였어? 네가 원하는 게 이런 거였냐고. 처음부터 이 결혼 성사시킬 생각 없었으면서 예단비는 왜 다 쓴 거야? 사부인, 제가 모두가 모인 자리에서는 무조건 격식 차려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은 친구 사이가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예단비는 그동안 제 아들과 함께 시간을 보낸 부분에 대한 보상인 거예요. 만약 파혼을 하게 되면 우리 아들이 손해본 시간이 너무 아깝잖아요. 따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분명 더 좋은 조건의 여자를 만날 수도 있었을 거라고요. 시간은 돈이에요. 누구나 똑같이 주어지는 시간을 최대한 잘 활용해야 하는데 따님을 만나게 되면서 내 아들이 손해본 시간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하는 거잖아요. 그에 따른 금전적인 보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사돈께서도 손해볼 생각 없으시면 제가 말한 조건 들어주시고 의사 사이 보시면 되겠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 못하시는 건 아니시죠? 지금 나랑 장난하는 거야? 너 뭐 하자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내 딸이 네 아들을 만나면서 손해를 봤다는 거야? 정말 말하는 게 어이가 없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 의사인 너 아들이
내 딸을 꼬신 거라고. 그런데 손해본 시간에 대한 보상 금액이라고? 정신 나갔구나. 이 결혼 없던 걸로 할 테니까 당장 7천만 원 다시 돌려주도록 해.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너 딸이 내 아들과 만나게 되면서 손해본 시간이 얼마인데? 나이는 점점 먹어가고 결혼을 서둘러야 하는데 조건도 형편없는 여자 만나서 인생 망치는 걸 보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손해보지 않게 강남 역세권 아파트 2채를 달라는 건데 그게 뭐 잘못됐어? 내가 말했잖아. 결혼하기 싫으면 그냥 파혼하면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파혼할 거니까 당장 내 앞에 7천만 원 가져다 놔. 너 그렇게 안 봤는데 정말 많이 편했구나? 그럼 당연한 거 아니야. 살아온 세월이 얼마나 흘렀는데 성격이 편하는 건 당연한 거지. 그러니까 파혼하겠다는 거 확실한 거지? 엄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제가 왜 소민이랑 파혼을 해요? 결혼식장도 전부 다 알아봤고 청첩장까지 전부 다 돌렸다고요. 저는 이 결혼 무조건 하겠습니다. 제 직업이 의사인 거랑 아파트가 무슨 연관이 있는 건데요? 정말 이렇게 멋대로 하셔야겠어요? 친구와는 대화가 통하지 않았고 너무 어이가 없는 상황이 눈앞에 펼쳐지자 양가 집안 전부 당황스러워하고 있었어요. 제 딸은 순간적으로 엄청난 충격을 받았는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친구는 파혼을 하겠다는데도 예단비를 돌려줄 생각이 전혀 없어 보였어요. 그런데 그 순간 처음 보는 사람들이 갑자기 상견례장 문을 활짝 열며 들어왔고 처음 본 사람들에게 모두가 시선이 집중이 되는 순간 친구가 급하게 테이블 밑으로 숨었습니다. 무슨 상황인지 몰라 정체 모를 사람들을 지켜보고 있는데 저와 비슷해 보이는 여성분들이 다짜고짜 테이블 밑에 숨어있는 친구의 머리채를 잡아 테이블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친구는 나중에 설명하겠다며 소란 피우지 말고 밖으로 나가달라고 애원했지만 이미 많은 여성분들은 이성을 잃어버렸네요. 네가 지금 나를 가지고 사기를 쳐? 설마 하고 지켜봤는데 어떻게 다른 집안과 상견례를 하고 있는 거야? 분명 내 딸이랑 결혼하게 해주겠다며? 그래서 나한테 2억이나 가져가 놓고 감히 뒤통수를 쳐? 여기 있는 사람들한테도 나처럼 똑같은 수법으로 접근해서 돈 뜯어 갔다면서? 내 돈 내놔. 당장 내 돈 돌려놓으라고. 너는 오늘 콩밥 먹을 줄 알아라. 그게 아니라요. 제가 돌려주려 했었어요. 잠깐 쓰고 돌려주려 한 거니까 너무 흥분하지 마시고 일단 제 말부터 들어보시라니까요. 5명 정도 되는 여성분들은 친구의 머리채를 잡고 사정없이 흔들었고 장례는 아비규환이 되고 말았습니다. 알고 보니 친구는 의사인 아들과 결혼시켜 주겠다며 지인들에게 접근해서 돈을 요구했었고 의사 사이를 보겠다던 사람들은 친구에게 돈을 빌려줬던 거였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게 사기라는 걸 알게 되면서 연락도 받지 않고 친구가 잠적하고 있었네요. 결국 이 문제로 경찰에게 연행이 되었고 저와 비슷한 피해자들에게 돈을 뺏어간 친구는 그 돈으로 다른 곳에 투자를 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모든 돈들을 돌려받을 순 있었지만 몇십 년 만에 다시 만나게 된 친구는 사기죄로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되었죠.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던 친구의 부부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는지 이혼을 고려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결국 저희가 받은 상처들도 너무 커서 제 딸은 헤어짐을 선택했고 친구 측으로부터 손해본 부분에 대해 위자료까지 전부 다 받게 되었네요. 2번 다시 기억하고 싶지 않은 순간들이었고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분명 과거에는 좋은 친구였는데 현재는 사기꾼으로 바뀌어 있었다는 게 너무 안타까울 뿐이네요. 추억은 가슴에 묻고 친구는 떠나 보내렵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 오늘 하루도 웃음 잃지 않는 삶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